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입니다. 저자는 김원곤, 출판사는 청림출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원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국내 심혈관 분야 권위자로 흉부외과 교과서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집필했다. 의사로서의 커리어 외에도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들이 있다. 그는 나이 50에 더 늦기 전에 외국어를 하나 더 배워두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차례로 공부했고 4개 외국어 능력시험 고급과정에 모두 합격했다. 59세가 되던 2012년에는 바디 프로필 사진집을 출간하여 몸짱 의사로 또 한 번 큰 화제를 낳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주문처럼 외워본들 나이는 엄연한 나이다. 장수시대와 노이짱 시대가 가까워진 것은 의학과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이른 나이에 질병으로 아깝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서 생긴 결과이다. 그것은 50대가 30대, 60대가 40대의 체력과 두뇌를 갖게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그의 등번호인 51번처럼 51세까지 현역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실제로 초인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런 그도 결국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량이 저하되면서 2019년 눈에 띄게 늘어난 흰머리와 함께 46세의 나이에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와 같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조기 은퇴가 자리 잡은 지도 제법 되었다. 은퇴자들의 온라인 카페에 가보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주축 역시 50대이다. 그런데 50대라는 이른 나이에 겪는 은퇴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자칫하면 심각한 정신적 위축까지 초래한다. 무엇보다 50세라는 나이가 되면 그 숫자가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비록 반백년이 과거에는 인생의 황혼기였다가 지금은 중반기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50이라는 숫자만으로도 다시는 피 끓는 청년기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도전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미 약해진 체력과 희미해져가는 기억력에 더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의학의 발전과 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장수의 혜택을 누릴 확률이 높아졌지만 그렇게 얻은 덤 같은 세월도 어느 정도 체력과 두뇌 활동이 유지되고 이를 슬기롭게 버텨낼 자신감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미 은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곧 은퇴를 맞이할 50대가 본격적으로 마주하는 체력 저하, 지력 감퇴, 그리고 자신감 결핍이라는 삼중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50세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을 2가지의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만 해도 은퇴 후의 생활이라는 개념도 사회적으로 요란스럽지 않을 때였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을 의식하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도전들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훌륭한 은퇴 대비이자 선물이 돼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50대를 먼저 보낸 선배로서, 그리고 실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경험자로서 그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50대를 겪으면서 느껴왔고 지금까지 절실히 느끼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다슈라트 만지는 인도 비하르주주 작은 마을에 살던 노동자였다. 1959년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산에서 일하는 그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려다가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다. 만지는 이 비극이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산 때문에 아내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또다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라도 길을 내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음식과 새 연장을 사다 주며 격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무려 22년 동안 오로지 망치와 끌만으로 길이 110m, 넓이 9.1m, 깊이 7.7m의 길을 내는 데 성공했다. 이 길 덕분에 55km를 돌아야 했던 길이 15km로 단축되었다. 주 정부는 만지에게 포상하려 했으나 그는 오히려 그 돈으로 길을 포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주 정부에서도 그 뜻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이런 말도 입버릇처럼 하곤 한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늦었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그러한 산술적인 기준이 있을까? 한편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격언도 있다. 어쩌면 이 말만큼 앞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며 각종 분야에서 노역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통 진학과 취업을 위한 의무적인 학습 기간이 지난 다음 사회적인 생존과 당장 관계가 없는 공부를 시작할 때는 상당한 결심이 필요하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과 정신력이 조금씩 쇠퇴해 가는 것을 느낄수록 지금 이것을 배워서 어느 세월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발상의 전환, 즉 역발상을 해보자.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흐름을 빠르게 느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주일이 마치 하루처럼, 한 달은 일주일처럼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뇌의 노화로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지난 기억이 희미해져서 경과한 시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학적인 설명은 중요하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다면 공부에 대한 성과와 결실을 기다리는 것도 그만큼 잘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어떤 외국어를 적어도 5년은 배워야 수준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보자. 젊은 시절에는 5년이란 세월이 까마득한 먼 훗날 같아서 미리 지칠지도 모르겠지만 세월의 빠른 속도를 절감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 5년이 어느 날 눈뜨고 일어나면 지나갈 세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50대의 입장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오히려 그 기간을
힘들이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이어가는 정신적 지지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진학, 취업 등의 단기 목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른 성과를 얻는데 급급해서 조급한 심정으로 공부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간절함이 공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겠지만 장기간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평생 공부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50대가 되어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할 때 세월의 시간은 젊은이들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년층의 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10년 후인들 결코 먼 세월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부럽지 않게 노력만 한다면 설사 10년 후에 오늘날 계획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또 다시 10년을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시간은 오히려 나의 편이기 때문이다. 50세 나이에서 보는 세상은 20대 때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공부를 마주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엄습할 수밖에 없는 20대에 비해서 50대에서는 그간의 경험이 한결 의연한 자세로 공부를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자신감을 잃으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각종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자신감 상실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든 올 수 있지만 특히 50대를 넘어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신체적인 쇠퇴에 따른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정신적 자신감까지 잃는다면 그야말로 날개 없이 추락하는 형국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 외국어 공부는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나도 외국어를 할 수가 있다.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다. 또는 하고 있다. 나는 아직 공부할 수 있는 지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샘솟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가? 생각만 해도 자신감이 불끈 솟아나지 않는가? 기억의 시간은 더디고 망각의 시간은 빠르다.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질병으로서의 치매 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끔찍한 일로 벗어날 수 있는 조금의 기회라도 있다면 누구라도 그 끈을 붙잡고 싶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외국어 공부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니어 계층에게는 그 무엇보다 솔깃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스톱을 친다라는 핑계까지 있는 판에 우아하고 품격 있으면서 보람도 남다른 외국어 공부로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면 가히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공부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기억 직후에 반복하는 과정의 중요성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부한 지 1시간 이내에 복습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절반의 기억 저장량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 상태로 회복하기까지의 시간이 현저히 단축된다. 그리고 이 한 번의 반복만으로도 가장 처음에 공부한 것에 대한 망각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져서 추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복하기는 하되 공부한 지 일주일 후에 반복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기억력 유지에 대한 효과는 현저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자칫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하는 느낌마저 들 수도 있다.
나의 경우 그동안의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주는 교훈을 최대한 현장에서 실천해서 기억력을 극대화하려고 애썼다. 예를 들어 학원에 다닐 때는 되도록 빨리 복습하기 위해 귀갓길의 지하철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되새기려고 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나와서 길을 걸을 때도 그렇게 노력했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저녁 수업의 경우 취침 전까지 한 번 더 복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수업 후에 빠르게 2번 정도 반복 학습 과정을 밟는 것이다. 물론 학업과 생업에 꽉 짜인 일정에서 짬을 내어 몇 시간 학원 수업을 듣고 나면 해방감에서라도 당분간은 수업 내용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에 상응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긴장의 끈을 조여 수업 후에 되도록 빨리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 방정식에서 기억 용량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변수인 기억의 강도도 시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이나 감명 깊었던 일은 누구나 더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어떻게 그 강도를 개인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 역시 빠르게 반복하는 데 있다. 다만 앞서서 말한 반복 학습과는 차이점이 있다면 배운 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의 반복이 아니라 배운 것에 대한 기억 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반복이다. 즉,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냥 우두커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때 기억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연상 기억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과정들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의식 중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배운 것을 되도록 빨리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든 공부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운동으로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지구한 목표를 슬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아는 것, 즉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테면 아무리 등산이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이 느닷없이 히말라야 산맥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8,000m급 고산 등정을 시도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을 것이다. 또 중년을 지난 나이에도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란 말을 듣고 그때까지 제대로 된 무게 운동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엮기를 들다 그만 근육통이 생겨서 몇 주간 통증과 씨름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한답시고 어느 날 작심하고 달리기를 한 다음 발과 무릎에 무리가 와서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몸 쓰는 능력이란 운동을 수행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한계를 뜻한다. 즉,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바탕이 되는 힘과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등 다양한 항목들이 개발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다. 소방관 등 체력을 요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이 중 필수로 요구되는 몇 가지 항목에서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한다. 그런데 꼭 의무적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강 운동을 시작할 때도 자신의 몸 쓰는 능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해 전에 헬스장에서 홀로 운동을 하던 50대가 벤치프레스를 하던 도중 역기에 목이 눌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가진 체력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비극인데, 실제 이런 종류의 사건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참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량을 무리하게 다루다가 인대가 늘어난다거나 근육이 파열되거나 관절이 손상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50대가 넘으면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육통 정도로 며칠을 꼼짝없이 쉬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만큼 규칙적인 운동에 차질이 생기고 운동을 포기하는 좋은 구실이 되고 만다. 가끔 운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자신의 몸 쓰는 능력에 대한 한계를 알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 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다. 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가? 먼저 심폐의 기능이 향상된다. 유산소 운동에는 달리기를 대표 주자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모든 운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심폐의 기능의 향상이다. 그리고 심폐의 기능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한 장소로 가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50대 이상에서는 이것만큼 확실한 운동 동기도 없다. 체중 조절 효과도 확실하다. 체중 조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1차적으로 다이어트를 생각하지만 건강하고 효율적인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 여러 관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우리 혈관 속의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또한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뇌의 활동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일반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뇌의 활동까지 자극해준다. 궁극적으로는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본 사람이라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누구나 쉽게 느낄 수가 있는 일이다. 생활의 스태미나와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밤에는 숙면에 빠지게 한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 세상의 모든 일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면 지나친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왜 좋지 않은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1. 굶주림 반응. 굶주림 반응이란 어떤 원인으로 음식 섭취가 줄어들어 공복 상태가 되면 몸이 살아남기 위한 생리적인 방어 기전으로 칼로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초 대사율을 낮추는 현상이다. 기초 대사율은
우리 몸이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소화나 호흡 등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되는 칼로리의 비율을 말한다. 먼 옛날에는 흉년에다 사냥마저 여의치 않은 시기가 닥쳐오면 이틀에서 3일 정도 한 번에 끼니를 때우기 힘들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한 달 내내 초근 목피로 연명하는 상황도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오랜 진화 과정 동안 빈번히 발생하면서 몸은 이를 대비해서 생존을 위한 절묘한 자체 방어 기전을 만들어냈다. 즉, 기초 대사율을 줄임으로써 영양 부족의 악조건 가운데도 가능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진화한 것이다. 이런 진화의 선물 덕분에 오늘날 현대인들도 사고 등으로 외딴 곳에 장기간 고립되거나 전쟁포로로 최소한의 음식만 공급받은 상황에서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굶주림 반응이 만들어진 먼 옛날과는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웬만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슈퍼나 음식점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고 각종 고칼로리 식품이 풍족하게 널려 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많은 사람의 목표가 칼로리 비축이 아니라 오히려 체중을 줄이는 것으로 변하고 말았는데, 바로 이때 오랫동안 인류의 생존을 위해 헌신해온 굶주림 반응이 오히려 적군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나치게 소식했을 때 몸은 굶주림 반응에 따라 일종의 비상 상태라고 인식하게 된다. 다이어트를 위한 주인의 절실한 필요나 순간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음식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살아남기 위한 목표로 칼로리 소비, 즉 기초 대사율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껏 애를 써서 음식을 줄이더라도 이와 비례해서 그만큼 대사 능력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는 신통치 않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근육 손실. 지나친 다이어트로 음식을 갑자기 그리고 급격히 제한하면 이로 인한 에너지 결핍 때문에 우리 몸은 부족해진 칼로리를 찾아 궁여지책으로 근육을 포도당으로 바꿔 이용하게 된다.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는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체중 감소가 원래 목표인 지방을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꼭 간직해야 될 귀한 근육 조직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지방 축적의 부작용. 우리 몸에서 지방을 저장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단백, 지질가스 분해 효소라는 다소 복잡한 이름의 효소가 있다. 지나친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이 효소의 활동을 촉진해서 지방을 태우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지방을 몸 안에 축적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네 번째, 갑상생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킨다. 갑상생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율 조절에 크게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만일 저칼로리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갑상생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기초 대사율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다이어트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지나치게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에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면 다이어트에서 적정 칼로리 감소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흔하게 추천되는 기준은 현재 섭취량에서 하루에 최소 500칼로리 이상은 줄이되
건강상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1000칼로리 이상은 줄이지 않는 것이다. 평소 하루에 2500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20%에 해당하는 500칼로리를 줄여서 앞으로는 하루에 2000칼로리씩 섭취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계산 기준에 관계없이 하루 칼로리 섭취 하한선으로 남성은 1800칼로리, 여성은 1200칼로리 이상을 설정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정도 이상은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간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떤 칼로리 감소 기준에 따라 다이어트에 돌입하든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반드시 운동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 감소를 최대화하면서 근육 소실은 최소화하는 이상적인 다이어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다이어트는 결국 칼로리 감소는 적게 하고 운동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운동 상식 중 하나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량이라면 충분히 몸을 만들고 바람직한 건강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유산소 운동을 포함해도 1시간을 넘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운동을 하려면 일주일에 5번에서 6번은 해야 하고 한 번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운동하면 2배에 2시간 운동하면 4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역설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좋은 핑곗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정비례해서 발달하는 조직이 아니다. 근육은 작은 소밀소들이 다발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인데 근력 운동을 하면 아주 미세한 파열상을 입게 되고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전보다 조금씩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식의 근육 성장은 적당히 휴식할 때 일어나는데 제대로 쉬지 않고 계속 자극만 주면 근육 손상이 회복되면서 성장할 겨를 없이 몸을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휴식 시간이 너무 긴 경우에도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근육이 원상 회복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적당한 휴식 기간은 과연 어느 정도가 좋을까? 개인의 체질도 다르고 운동 강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명확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하루에서 이틀 간격으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루를 건너뛰면 일주일에 4일, 이틀을 건너뛰면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하는 셈이다. 하루를 쉬느냐 이틀을 쉬느냐의 기준도 비교적 간단하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3일이면 충분하고 시간과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4일도 무방하다. 위스키와 꼬냑은 일단 발효와 증류라는 기본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추출되는 투명한 색깔의 거칠고 강렬한 느낌의 젊은 술은 마치 인간 사회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 어엿한 청년으로 변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 후에 이 발랄하지만 여리고 어린 투명한 색깔의 술들이 나무통 속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생활하면서 거친 나무 표면으로부터 끊임없는 자극과 상처를 받아가며 진정한 맛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위스키와 꼬냑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불릴 자격을 얻는다. 이런 과정은 우리네 인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거친 나무통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사회와 마찬가지고, 오래 숙성된 술은 거친 사회에 부대끼면서 인생의 본뜻을 아악고 체득한 중장년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런 술들이 오크통에서 매력적인 향과 풍미를 흡수하면서 오묘한 호박색을 띠는 동안 정작 그 자신은 거친 세월의 풍상을 거치며 몸이 점점 오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액체의 증발 현상으로 부르지만, 제조업자들은 이를 천사에게 바치는 몫이라고 낭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우리네 인생과 흡사하다. 시간이 가면서 술이 증발하듯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늙어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술들은 결국 이처럼 노쇠한 술이 아닌가. 비록 오랜 세월의 풍상 속에서 육신은 약해지고 쪼그라들겠지만, 그 속에 스며있는 세월의 깊이야말로 격조 있는 고급술의 가치이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멋일 것이다. 한 사람의 건강과 장수 여부를 결정짓는 데는 타고난 유전의 힘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후천적 노력도 중요하며, 많은 경우 그러한 노력이 타고난 운명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건강과 장수를 위한 후천적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금연, 절제된 음주, 깨끗한 생활 환경, 충분한 휴식 같은 다소 정적인 대치에서부터 적절한 영양 섭취를 동반한 규칙적인 운동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있다. 물론 이러한 대처 방법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후천적 건강관리 비법이다. 물론 운동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어느 정도 수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기가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나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격언이 있고, 또 의지가 적절히 수반된다면 그 고통마저 즐겁게 소화할 수가 있으니 어찌 그 황홀하고도 가치 있는 체험을 미루겠는가.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50대 이후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외국어 공부와 그리고 운동을 꼽았습니다. 저자는 지금 70대라고 하시는데요. 지금도 젊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렵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입니다. 저자는 김원곤, 출판사는 청림 출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원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국내 심혈관 분야 권위자로 흉부외과 교과서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집필했다. 의사로서의 커리어 외에도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들이 있다. 그는 나이 50에 더 늦기 전에 외국어를 하나 더 배워두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차례로 공부했고 4개 외국어 능력시험 고급과정에 모두 합격했다. 59세가 되던 2012년에는 바디 프로필 사진집을 출간하여
몸짱 의사로 또 한 번 큰 화제를 낳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주문처럼 외워본들 나이는 엄연한 나이다. 장수시대와 노이짱 시대가 가까워진 것은 의학과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이른 나이에 질병으로 아깝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서 생긴 결과이다. 그것은 50대가 30대, 60대가 40대의 체력과 두뇌를 갖게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그의 등번호인 51번처럼 51세까지 현역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실제로 초인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런 그도 결국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량이 저하되면서 2019년 눈에 띄게 늘어난 흰머리와 함께 46세의 나이에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와 같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조기 은퇴가 자리 잡은 지도 제법 되었다. 은퇴자들의 온라인 카페에 가보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주축 역시 50대이다. 그런데 50대라는 이른 나이에 겪는 은퇴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자칫하면 심각한 정신적 위축까지 초래한다. 무엇보다 50세라는 나이가 되면 그 숫자가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비록 반백년이 과거에는 인생의 황혼기였다가 지금은 중반기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50이라는 숫자만으로도 다시는 피 끓는 청년기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도전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미 약해진 체력과 희미해져가는 기억력에 더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의학의 발전과 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장수의 혜택을 누릴 확률이 높아졌지만 그렇게 얻은 덤 같은 세월도 어느 정도 체력과 두뇌 활동이 유지되고 이를 슬기롭게 버텨낼 자신감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미 은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곧 은퇴를 맞이할 50대가 본격적으로 마주하는 체력 저하, 지력 감퇴, 그리고 자신감 결핍이라는 삼중고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50세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을 두 가지의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만 해도 은퇴 후의 생활이라는 개념도 사회적으로 요란스럽지 않을 때였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을 의식하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도전들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훌륭한 은퇴 대비이자 선물이 돼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50대를 먼저 보낸 선배로서 그리고 실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경험자로서 그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50대를 겪으면서 느껴왔고 지금까지 절실히 느끼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다슈라트 만지는 인도 비하르주주 작은 마을에 살던 노동자였다. 1959년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산에서 일하는 그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려다가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다. 만지는 이 비극이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산 때문에 아내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또다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라도 길을 내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음식과 새 연장을 사다 주며 격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무려 22년 동안 오로지 망치와 끌만으로 길이 110m, 넓이 9.1m, 깊이 7.7m의 길을 내는 데 성공했다. 이 길 덕분에 55km를 돌아야 했던 길이 15km로 단축되었다. 주 정부는 만지에게 포상하려 했으나 그는 오히려 그 돈으로 길을 포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주 정부에서도 그 뜻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이런 말도 입버릇처럼 하곤 한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늦었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그러한 산술적인 기준이 있을까? 한편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격언도 있다. 어쩌면 이 말만큼 앞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며 각종 분야에서 노획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통 진학과 취업을 위한 의무적인 학습 기간이 지난 다음 사회적인 생존과 당장 관계가 없는 공부를 시작할 때는 상당한 결심이 필요하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과 정신력이 조금씩 쇠퇴해 가는 것을 느낄수록 지금 이것을 배워서 어느 세월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발상의 전환, 즉 역발상을 해보자.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흐름을 빠르게 느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주일이 마치 하루처럼, 한 달은 일주일처럼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뇌의 노화로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지난 기억이 희미해져서 경과한 시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학적인 설명은 중요하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다면 공부에 대한 성과와 결실을 기다리는 것도 그만큼 잘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어떤 외국어를 적어도 5년은 배워야 수준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보자. 젊은 시절에는 5년이란 세월이 까마득한 먼 훗날 같아서 미리 지칠지도 모르겠지만 세월의 빠른 속도를 절감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 5년이 어느 날 눈뜨고 일어나면 지나갈 세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50대의 입장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오히려 그 기간을 힘들이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이어가는 정신적 지지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진학, 취업 등의 단기 목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른 성과를 얻는데 급급해서 조급한 심정으로 공부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간절함이 공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겠지만 장기간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평생 공부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50대가 되어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할 때 세월의 시간은 젊은이들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년층의 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10년 후인들 결코 먼 세월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부럽지 않게 노력만 한다면
설사 10년 후에 오늘날 계획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또 다시 10년을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시간은 오히려 나의 편이기 때문이다. 50세 나이에서 보는 세상은 20대 때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공부를 마주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엄습할 수밖에 없는 20대에 비해서 50대에서는 그간의 경험이 한결 의연한 자세로 공부를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자신감을 잃으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각종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자신감 상실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든 올 수 있지만 특히 50대를 넘어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신체적인 쇠퇴에 따른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정신적 자신감까지 잃는다면 그야말로 날개 없이 추락하는 형국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 외국어 공부는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나도 외국어를 할 수가 있다.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다. 또는 하고 있다. 나는 아직 공부할 수 있는 지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샘솟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가? 생각만 해도 자신감이 불끈 솟아나지 않는가? 기억의 시간은 더디고 망각의 시간은 빠르다.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질병으로서의 치매 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끔찍한 일로 벗어날 수 있는 조금의 기회라도 있다면 누구라도 그 끈을 붙잡고 싶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외국어 공부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니어 계층에게는 그 무엇보다 솔깃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스톱을 친다라는 핑계까지 있는 판에 우아하고 품격 있으면서 보람도 남다른 외국어 공부로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면 가히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공부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기억 직후에 반복하는 과정의 중요성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부한 지 1시간 이내에 복습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절반의 기억 저장량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 상태로 회복하기까지의 시간이 현저히 단축된다. 그리고 이 한 번의 반복만으로도 가장 처음에 공부한 것에 대한 망각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져서 추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복하기는 하되 공부한 지 일주일 후에 반복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기억력 유지에 대한 효과는 현저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자칫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하는 느낌마저 들 수도 있다. 나의 경우 그동안의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주는 교훈을 최대한 현장에서 실천해서 기억력을 극대화하려고 애썼다. 예를 들어 학원에 다닐 때는 되도록 빨리 복습하기 위해 귀갓길의 지하철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되새기려고 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나와서 길을 걸을 때도 그렇게 노력했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저녁 수업의 경우 취침 전까지 한 번 더 복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수업 후에 빠르게 2번 정도 반복 학습 과정을 밟는 것이다. 물론 학업과 생업에 꽉 짜인 일정에서 짬을 내어 몇 시간 학원 수업을 듣고 나면 해방감에서라도 당분간은 수업 내용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에 상응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긴장의 끈을 조여 수업 후에 되도록 빨리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 방정식에서 기억 용량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변수인 기억의 강도도 시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이나 감명 깊었던 일은 누구나 더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어떻게 그 강도를 개인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 역시 빠르게 반복하는 데 있다. 다만 앞서서 말한 반복 학습과는 차이점이 있다면, 배운 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의 반복이 아니라 배운 것에 대한 기억 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반복이다. 즉,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냥 우두커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때 기억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연상 기억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과정들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의식 중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배운 것을 되도록 빨리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든 공부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운동으로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지구한 목표를 슬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아는 것, 즉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테면 아무리 등산이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이 느닷없이 히말라야 산맥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8,000m급 고산 등정을 시도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을 것이다. 또 중년을 지난 나이에도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란 말을 듣고, 그때까지 제대로 된 무게 운동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엮기를 들다 그만 근육통이 생겨서 몇 주간 통증과 씨름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한답시고 어느 날 작심하고 달리기를 한 다음 발과 무릎에 무리가 와서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몸 쓰는 능력이란 운동을 수행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한계를 뜻한다. 즉,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바탕이 되는 힘과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등 다양한 항목들이 개발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다. 소방관 등 체력을 요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이 중 필수로 요구되는 몇 가지 항목에서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한다. 그런데 꼭 의무적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강 운동을 시작할 때도 자신의 몸 쓰는 능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해 전에 헬스장에서 홀로 운동을 하던 50대가 벤치프레스를 하던 도중 역기에 목이 눌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가진 체력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비극인데, 실제 이런 종류의 사건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참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량을 무리하게 다루다가 인대가 늘어난다거나 근육이 파열되거나 관절이 손상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50대가 넘으면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육통 정도로 며칠을 꼼짝없이 쉬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만큼 규칙적인 운동에 차질이 생기고 운동을 포기하는 좋은 구실이 되고 만다. 가끔 운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자신의 몸 쓰는 능력에 대한 한계를 알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 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다. 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가? 먼저 심폐의 기능이 향상된다. 유산소 운동에는 달리기를 대표 주자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모든 운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심폐의 기능의 향상이다. 그리고 심폐의 기능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한 장소로 가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50대 이상에서는 이것만큼 확실한 운동 동기도 없다. 체중 조절 효과도 확실하다. 체중 조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1차적으로 다이어트를 생각하지만 건강하고 효율적인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 여러 관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우리 혈관 속의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또한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뇌의 활동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일반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뇌의 활동까지 자극해준다. 궁극적으로는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본 사람이라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누구나 쉽게 느낄 수가 있는 일이다. 생활의 스태미나와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밤에는 숙면에 빠지게 한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 세상의 모든 일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면 지나친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왜 좋지 않은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1. 굶주림 반응. 굶주림 반응이란 어떤 원인으로 음식 섭취가 줄어들어 공복 상태가 되면 몸이 살아남기 위한 생리적인 방어 기전으로 칼로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초 대사율을 낮추는 현상이다. 기초 대사율은 우리 몸이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소화나 호흡 등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되는 칼로리의 비율을 말한다. 먼 옛날에는 흉년에다 사냥마저 여의치 않은 시기가 닥쳐오면 이틀에서 3일 정도 한 번에 끼니를 때우기 힘들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한 달 내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상황도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오랜 진화 과정 동안 빈번히 발생하면서 몸은 이를 대비해서 생존을 위한 절묘한 자체 방어 기전을 만들어냈다. 즉, 기초 대사율을 줄임으로써 영양 부족의 악조건 가운데도 가능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진화한 것이다. 이런 진화의 선물 덕분에 오늘날 현대인들도 사고 등으로 외딴 곳에 장기간 고립되거나
전쟁 포로로 최소한의 음식만 공급받은 상황에서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굶주림 반응이 만들어진 먼 옛날과는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웬만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슈퍼나 음식점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고 각종 고칼로리 식품이 풍족하게 널려 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많은 사람의 목표가 칼로리 비축이 아니라 오히려 체중을 줄이는 것으로 변하고 말았는데, 바로 이때 오랫동안 인류의 생존을 위해 헌신해온 굶주림 반응이 오히려 적군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나치게 소식했을 때 몸은 굶주림 반응에 따라 일종의 비상 상태라고 인식하게 된다. 다이어트를 위한 주인의 절실한 필요나 순간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음식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살아남기 위한 목표로 칼로리 소비, 즉 기초 대사율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껏 애를 써서 음식을 줄이더라도 이와 비례해서 그만큼 대사 능력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는 신통치 않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근육 손실. 지나친 다이어트로 음식을 갑자기 그리고 급격히 제한하면 이로 인한 에너지 결핍 때문에 우리 몸은 부족해진 칼로리를 찾아 궁여지책으로 근육을 포도당으로 바꿔 이용하게 된다.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는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체중 감소가 원래 목표인 지방을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꼭 간직해야 될 귀한 근육 조직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지방 축적의 부작용. 우리 몸에서 지방을 저장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단백, 지질가스 분해 효소라는 다소 복잡한 이름의 효소가 있다. 지나친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이 효소의 활동을 촉진해서 지방을 태우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지방을 몸 안에 축적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네 번째, 갑상생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킨다. 갑상생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율 조절에 크게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만일 저칼로리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갑상생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기초 대사율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다이어트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지나치게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에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면 다이어트에서 적정 칼로리 감소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흔하게 추천되는 기준은 현재 섭취량에서 하루에 최소 500칼로리 이상은 줄이되 건강상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1000칼로리 이상은 줄이지 않는 것이다. 평소 하루에 2500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20%에 해당하는 500칼로리를 줄여서 앞으로는 하루에 2000칼로리씩 섭취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계산 기준에 관계없이 하루 칼로리 섭취 하한선으로 남성은 1800칼로리, 여성은 1200칼로리 이상을 설정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정도 이상은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간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떤 칼로리 감소 기준에 따라 다이어트에 돌입하든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반드시 운동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 감소를 최대화하면서 근육 소실은 최소화하는 이상적인 다이어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다이어트는 결국 칼로리 감소는 적게 하고 운동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운동 상식 중 하나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량이라면 충분히 몸을 만들고 바람직한 건강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유산소 운동을 포함해도 1시간을 넘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운동을 하려면 일주일에 5번에서 6번은 해야 하고 한 번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운동하면 2배에 2시간 운동하면 4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역설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좋은 핑곗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정비례해서 발달하는 조직이 아니다. 근육은 작은 소밀소들이 다발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인데 근력 운동을 하면 아주 미세한 파열상을 입게 되고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전보다 조금씩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식의 근육 성장은 적당히 휴식할 때 일어나는데 제대로 쉬지 않고 계속 자극만 주면 근육 손상이 회복되면서 성장할 겨를 없이 몸을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휴식 시간이 너무 긴 경우에도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근육이 원상 회복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적당한 휴식 기간은 과연 어느 정도가 좋을까? 개인의 체질도 다르고 운동 강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명확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하루에서 이틀 간격으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루를 건너뛰면 일주일에 4일, 이틀을 건너뛰면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하는 셈이다. 하루를 쉬느냐 이틀을 쉬느냐의 기준도 비교적 간단하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3일이면 충분하고 시간과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4일도 무방하다. 위스키와 꼬냑은 일단 발효와 증류라는 기본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추출되는 투명한 색깔의 거칠고 강렬한 느낌의 젊은 술은 마치 인간 사회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 어엿한 청년으로 변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 후에 이 발랄하지만 여리고 어린 투명한 색깔의 술들이 나무통 속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생활하면서 거친 나무 표면으로부터 끊임없는 자극과 상처를 받아가며 진정한 맛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위스키와 꼬냑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불릴 자격을 얻는다. 이런 과정은 우리네 인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거친 나무통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사회와 마찬가지고 오래 숙성된 술은 거친 사회에 부대끼면서 인생의 본뜻을 아았고 체득한 중장년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런 술들이 오크통에서 매력적인 향과 풍미를 흡수하면서 오묘한 호박색을 띠는 동안 정작 그 자신은 거친 세월의 풍상을 거치며 몸이 점점 오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액체의 증발 현상으로 부르지만 제조업자들은 이를 천사에게 바치는 몫이라고 낭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우리네 인생과 흡사하다.
시간이 가면서 술이 증발하듯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늙어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술들은 결국 이처럼 노쇠한 술이 아닌가. 비록 오랜 세월의 풍상 속에서 육신은 약해지고 쪼그라들겠지만 그 속에 스며있는 세월의 깊이야말로 격조 있는 고급술의 가치이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멋일 것이다. 한 사람의 건강과 장수 여부를 결정짓는 데는 타고난 유전의 힘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후천적 노력도 중요하며 많은 경우 그러한 노력이 타고난 운명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건강과 장수를 위한 후천적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금연, 절제된 음주, 깨끗한 생활 환경, 충분한 휴식 같은 다소 정적인 대치에서부터 적절한 영양 섭취를 동반한 규칙적인 운동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있다. 물론 이러한 대처 방법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후천적 건강관리 비법이다. 물론 운동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어느 정도 수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기가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나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격언이 있고 또 의지가 적절히 수반된다면 그 고통마저 즐겁게 소화할 수가 있으니 어찌 그 황홀하고도 가치 있는 체험을 미루겠는가.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50대 이후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외국어 공부와 그리고 운동을 꼽았습니다. 저자는 지금 70대라고 하시는데요. 지금도 젊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렵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